인도에서 벌어진 폭염 사태. 미국이 직접 나섰지만 환자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은 병동이 있었습니다. 조용했고 시원했으며 환자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 병동에는 낯선 나라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만이 가능했던 기술들.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단 브루어입니다. 미국 CDC 소속 열사병 치료 전문의죠. 사람들은 저를 열사병 분야 최고 권위자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그런 말이 달갑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길에 들어선 이유가 너무나 개인적이거든요. 8년 전 제 아들 토마스가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토마스는 여름 캠프에서 탈수와 열사병으로 쓰러졌고 저는 최고의 의료진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저의 모든 연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했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2025년 6월 WHO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 북부 비하르주에서 극심한 폭염으로 하루에 수백 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기온이 연일 49도를 웃돌면서 병원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특히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브루어 박사님, 국제의료단을 즉시 파견해야 합니다. 현지 의료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WHO 사무총장 직속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출발 준비에 얼마나 걸리죠? 3일 후 델리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미국 팀이 주도적으로 현장을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토마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8년 전 그 무력함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경험이 있었고 최신 장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각오가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현지 상황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막아낸다고 말이죠. 하루 수백 명씩 죽어가는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이 재앙을 막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델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지 기온은 이미 49도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런 날씨에서 의료진 없이 버티고 있을 환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브루어 박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현지 코디네이터가 저를 맞았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현재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어제 하루에만 300명이 넘는 환자가 실려왔는데 그중 40%가 어린이입니다. 현지 병원 시설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토마스와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의료팀을 소집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최고 수준의 냉각 장비와 인공호흡기, 그리고 15명의 전문 의료진이 함께였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명의 환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국 최고의 의료기술과 저의 경험이면 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는 아직 몰랐죠. 병원 도착 첫날, 현지 책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브루어 박사님, 다른 국가에서도 의료팀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팀인데요. 한국이요? 솔직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대규모 의료 지원 작업에서 한국 팀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럽이나 호주 정도는 예상했는데 말이죠. 네, 삼성에서 의료 장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상업적 목적이겠네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자사 제품 홍보차 의료진을 보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미국 팀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제 동료인 마이클 존슨 박사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은 기술은 좋다고 들었는데 의료 철학은 어떨까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 경험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견학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고 배워가겠죠.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한국 의료진들을 처음 봤습니다. 총 8명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특히 팀을 이끄는 듯한 여성 의사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장비를 옮기고 있었는데
딱히 저희에게 인사를 오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들 좀 무뚝뚝하네요. 간호사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제의료진 간에는 보통 서로 인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팀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첫날 저녁 WHO 현지 책임자가 전체 브리핑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 하루에만 273명의 환자가 입원했고 그중 15명이 사망했어요. 미국 팀은 중증 환자 치료를, 한국 팀은 일반 환자 관리를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중요한 중증 환자는 저희가 맡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팀 쪽을 보니 그들도 별다른 이해 제기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팀이 배정받은 병동에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복도를 지나가다가 슬쩍 들여다봤는데 그들이 뭔가 큰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삼성 장비인가 보네요. 마이클이 저 옆에서 말했어요. 크기가 꽤 크네요. 그런데 소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냉각 장비들은 소음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팀 병동에서는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좀 신기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미국팀은 체온이 42도 이상인 중증 환자들을 맡았어요. 15명의 환자 중 절반이 어린이였습니다. 저는 토마스 생각이 나서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썼어요. 최신 냉각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체온을 빠르게 낮춰야 해요. 미국에서 가져온 최첨단 냉각 장비가 가동됐습니다. 강력한 냉각 시스템으로 환자들의 체온을 급속히 낮추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 장비로 많은 환자들을 구해왔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체온은 분명히 내려갔는데 환자들의 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일부는 경련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팀 병동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환자들의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별로 없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들도 20명 가까운 환자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저쪽은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맡은 중증 환자 15명 중 5명이 사망했거든요. 체온은 분명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는데도 말이에요. 브루어 박사님, 11번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11번 환자는 11살 소년이었습니다. 토마스와 같은 나이죠. 저는 서둘러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년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체온은 36.8도까지 내려왔는데 왜 이런 거죠?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분명히 열사병 치료의 핵심은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 것인데 왜 환자들이 계속 악화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 존슨 박사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맡은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은 정상인데 장기 손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팀의 회복률은 30%도 안 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였어요. 평소 미국에서 치료할 때는 70% 이상의 회복률을 보였거든요. 혹시 현지 환경 때문일까요? 습도나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한국팀 병동 앞을 지나게 됐는데 여전히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희는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데 한국팀은 어떤 상황일까 하고 말이죠. 마이클, 한국팀 상황은 어떤지 알아봤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거든요. 아마 우리보다는 가벼운 환자들을 맡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저녁 늦은 시간, 저는 한국팀 병동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깜짝 놀랐어요. 환자들이 모두 조용히 누워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색이 생각보다 좋아 보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간병하고 있는 한국 간호사들의 모습이었어요. 한 간호사가 어린 환자의 손을 꼭 잡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왠지 인상적이었어요. 저건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치인가? 저는 의아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건 시간 낭비라고 배웠거든요. 특히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는 더욱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포기했던 11살 소년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아이를 치료할 때 한 번도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체온만 재고 수치만 확인하고 장비만 조작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밤새 제가 맡은 환자 2명이 더 사망했거든요. 반면 한국팀 병동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브루어 박사님, 혹시 한국팀 환자 현황을 확인해 볼까요? 마이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궁금해졌거든요. WHO 현지 책임자에게 문의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팀이 맡은 환자들 중에 체온 47도 이상인 중증 환자가 12명이나 됩니다. 47도요? 그럼 저희보다 더 심한 환자들을 맡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망자는 없다고 보고받았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47도면 생명이 위험한 수준인데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오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한국팀 병동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여성 의사에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팀의 에단 브루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왔어요. 김수진 교수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저희 쪽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다행히 안정적입니다. 아직 위험한 고비는 넘기지 못했지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한국팀의 치료 방식이 궁금했습니다. 47도 이상의 중증 환자들을 사망자 없이 치료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새벽 2시쯤 저는 병원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해서 한국팀 병동 쪽으로 가봤는데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한 간호사가 환자 옆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조금만 더 버텨요. 내일이면 더 나아질 거예요.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나 따뜻했어요. 저는 그동안 환자를 숫자로만 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장비였어요. 제가 멀리서 본 삼성 냉각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생체 리듬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어요. 저건 완전히 다른 방식이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의 냉각 시스템은 강력하고 빠르게 체온을 낮추는데 집중했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환자의 상태에 맞춰 섬세하게 조절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때 김수진 교수가 제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브루어 박사님, 잠이 안 오시나 보네요. 네, 좀 그렇네요. 혹시 방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환자들이 걱정돼서 계속 확인하러 다니고 있어요. 김 교수와 함께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그 냉각 장비 좀 특별해 보이던데요. 일반적인 시스템과 뭔가 다른 것 같아서요. 삼성에서 개발한 스마트 냉각 시스템이에요. 환자의 심박수, 혈압, 체온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냉각 속도를 찾아주거든요. 최적의 냉각 속도요? 네, 너무 빠르게 체온을 낮추면 오히려 쇼크가 올 수 있어요. 환자마다 견딜 수 있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무조건 빠르게 체온을 낮추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저희 방식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기보다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수의 말은 정중했지만 저에게는 뼈아픈 지적으로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우리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팀의 치료 방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방식에 문제가 있나요? 마이클이 의아해했어요. 저희 회복률이 30%인데 한국팀은 지금까지 사망자가 없대요.
그것도 더 심한 환자들을 맡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정확한 정보인가요? WHO 책임자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한국팀 병동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견학을 요청했습니다. 치료 과정을 참관해도 될까요? 저희도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김 교수는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병동에 들어가서 직접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저 소녀는 어제까지 48도의 고열에 시달렸던 환자입니다. 김 교수가 가리킨 12살 소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물을 먹여주고 있었는데 소년이 작게 웃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48도요? 그럼 정말 위험한 상태였던 거네요. 네, 처음에는 저희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환자의 리듬에 맞춰 치료하니까 회복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급했는지를 말이죠. 일어났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아침, 저에게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치료하던 11세 소년 라지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거예요. 체온은 49도까지 올라갔고 경련까지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브루어 박사님, 라지의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저는 서둘러 병실로 향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최대 출력으로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라지의 체온을 낮추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몸은 냉각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쇼크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수액을 늘리고 승합제를 투여하세요. 저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6시간을 계속 시도했지만 라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브루어 박사님. 마이클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워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또다시 토마스와 같은 나이의 아이를 잃는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순 없어요. 하지만 박사님, 현실적으로. 그때 김수진 교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글쎄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김 교수는 라지를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도해봐도 될까요? 지금 상태로는 이미 아직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미 포기 상태였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라지를 한국팀 병동으로 옮기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제가 버린 생명을 다른 누군가가 구하려 한다는 죄책감과 함께 혹시나 하는 희망도 생겼거든요. 한국팀은 라지를 받자마자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우선 강력한 냉각을 중단하고 스마트 냉각 시스템으로 천천히 체온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이의 몸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안정을 찾도록 도와줘야 해요.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달았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간병 방식이었습니다. 박지현 간호사가 라지의 침대 옆에 앉아서 계속 말을 걸고 있었어요. 라지야, 괜찮아. 무섭지 않아. 언니가 여기 있을게.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말을 거는 게 효과가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박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환자들이 회복할 때 간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의 안정이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토마스를 치료할 때도 라지를 치료할 때도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는 걸 말이에요. 밤이 깊어갔지만 박 간호사는 계속 라지 곁을 지켰어요. 손을 꼭 잡고 자장가까지 불러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뜨거운 게 가슴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런 게 진짜 치료구나. 다음 날 새벽 5시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라지가 눈을 뜬 거예요. 언니, 여기가 어디예요? 라지의 첫마디를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포기했던 아이가 살아 돌아온 거였거든요. 라지야, 병원이야. 이제 괜찮아.
박 간호사도 눈물을 글썽이며 라지를 안아줬어요. 그 소식은 삽시간에 병원 전체로 퍼졌습니다. WHO 관계자들도 놀라워했고 현지 언론까지 몰려왔어요. 49도의 고열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11세 소년이 한국 의료진의 치료로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CNN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포기한 생명을 한국 의료진이 구해낸 거니까요. 브루어 박사님, 이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의료진의 접근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놓쳤던 부분을 그들이 보완해 준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라지를 찾아갔어요. 아이는 이미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라지야, 기분이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박 언니가 계속 손 잡아주고 노래 불러줘서 무섭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토마스에게 해주지 못했던 걸 박 간호사가 라지에게 해준 거였거든요. 저는 그날 밤 토마스에게 편지를 썼어요. 토마스야, 아빠가 미안해. 네가 아플 때 아빠는 차가운 기계와 숫자에만 신경 썼구나. 내 손을 잡아주지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도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진짜 치료가 뭔지 말이야. 그 편지를 쓰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겠다고 말이에요. 라지가 회복된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한국팀 병동을 찾아가서 그들의 치료 방식을 관찰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환자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나요? 환자는 질병이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몸만 치료해서는 진정한 회복이 어려워요. 김 교수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열사병이라는 질병만 보고 환자라는 사람은 보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제가 맡은 환자에게 다르게 접근해 봤어요. 7세 여자아이 프리아가 열사병으로 입원한 상태였는데 체온은 안정됐지만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거든요. 프리아야, 안녕. 나는 애단 삼촌이야. 처음으로 환자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작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무섭지 않아. 삼촌이 여기 있을게. 신기하게도 프리아의 손가락이 제 손을 살짝 꽉 쥐는 게 느껴졌어요. 미세한 반응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마이클, 이것 좀 봐요. 프리아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요? 아까까지는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매 시간마다 프리아에게 말을 걸어줬어요. 동화도 읽어주고 미국에 있는 제 고양이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이틀 후 프리아가 눈을 떴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삼촌. 고양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루비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환자와의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에요. 김 교수를 다시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접근법을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특별히 배운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원래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문화가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가족들이 직접 간병을 많이 해요. 가족처럼요? 네, 우리는 환자를 숫자가 아닌 우리 가족으로 봅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치료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뜨끔했어요. 저는 정작 제 아들 토마스에게도 이런 따뜻함을 주지 못했거든요. 김 교수님,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8년 전 제 아들을 열사병으로 잃었는데 그때 저는 아들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어요. 김 교수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때는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치료에만 급급했지 토마스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빠 무서워였거든요.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8년 동안 꽁꽁 숨겨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토마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못 건넸어요. 계속 의료진들에게만 지시하고 기계만 확인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놓쳤어요. 김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브루어 박사님이 이제 알게 된 그 마음을 다른 환자들에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토마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보다는 다짐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환자에게 이름으로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수레시야, 오늘 기분이 어때?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선생님, 저 집에 언제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완전히 좋아지면 바로 집에 갈 수 있어. 환자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회복 속도가 빨라졌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웃어줬거든요. 마이클도 제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에단, 당신 완전히 달라졌네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한국 의료진들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후, 우리 팀의 회복률이 75%까지 올라갔어요. 한국 팀과 비슷한 수준이 된 거죠. 김 교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부르어 박사님이 빨리 배우시는군요. 김 교수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마음은 전수되는 거예요. 박사님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게 되신 것 같아서 기뻐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치료 기법이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었거든요. 2주간의 치료가 끝나갈 무렵 WHO에서 최종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면서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각국 의료팀의 치료 성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WHO 현지 책임자인 라메시 박사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전체 치료 환자 수는 547명, 그중 중증 환자가 198명이었습니다. 숫자를 들으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죠. 미국 팀 치료 결과입니다. 총 97명 치료 사망자 8명, 생존율 91.8%. 처음에 비하면 엄청난 개선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8명의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이 무거웠습니다. 한국팀 치료 결과입니다. 총 89명 치료 사망자 0명, 생존율 100%.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확인해보니 한국팀이 담당한 환자 중 47도 이상 고열 환자가 전체의 68%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환자들을 맡으면서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어요. 저는 김수진 교수를 바라봤어요.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삼성 스마트 냉각 시스템의 효과입니다. 기존 냉각 방식 대비 환자 생존율이 23% 향상됐어요. 라메시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인도 보건부에서 이 결과를 검토한 후 삼성 냉각 시스템을 전국 주요 병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제게 속삭였어요. 에단, 우리가 처음에 한국팀을 어떻게 봤는지 기억나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처음에는 견학팀 정도로 생각했던 한국팀이 결국 이 재앙을 막는 핵심 역할을 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CNN, BBC 등 세계 주요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부르어 박사님, 이번 구호 작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팀을 과소평가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진정한 의료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인가요? 기술과 인간적 돌봄의 완벽한 결합이었어요. 최첨단 장비와 따뜻한 마음이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한국 의료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졌을 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미국 의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파격적이었거든요. 내가 본 최고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숫자가 아닌 가족으로 대했어요. 기자회견 후 김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저는 8년 동안 복수심으로 이 일을 해왔는데 김 교수님들은 사랑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수심이요? 제 아들을 못 구한 것에 대한 복수였어요. 열사병을 정복해서 복수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진정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김 교수가 저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이제 박사님도 사랑으로 치료하게 되신 것 같은데요. 그날 저녁 송별 만찬에서 라메시 박사가 공식 발언을 했어요. 이번 구호 작업은 국제의료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팀이 보여준 기술과 인간애의 조화는 전 세계 의료진이 배워야 할 가치예요. WHO에서도 한국의 접근법을 공식 매뉴얼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만찬이 끝난 후 저는 한국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단순히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까지요. 박지현 간호사가 말했어요.
박사님도 금세 바뀌셨잖아요. 나중에 프리아가 박사님 찾으면서 울었어요. 집에 가기 싫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뭉클했어요. 환자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미국에서도 한국식 치료법을 전파하고 싶어요. 김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기술과 따뜻함이 하나가 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박사님이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말이에요. 인도의 뜨거운 땅에서 저는 가장 차가운 기술과 가장 따뜻한 마음이 만나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애틀랜타의 CDC 본부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브루어 박사님, 7세 여자아이가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왔어요.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아이를 보는 순간 8년 전 토마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에밀리아, 안녕. 나는 에단 선생님이야. 예전에 저라면 바로 체온부터 재고 냉각 장비부터 확인했을 텐데 이번에는 먼저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섭지 않아. 선생님이 에밀리를 낫게 해줄게. 에밀리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치료 과정에서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급격한 냉각 대신 점진적으로 체온을 낮추고 무엇보다 에밀리와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에밀리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다고 했지?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맥스예요. 선생님, 제가 언제 맥스를 볼 수 있어요? 곧 볼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6시간 후 에밀리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식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이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맥스 이야기 들려줘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치료였다는 걸 말이에요. 동료들도 제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에단, 인도 다녀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네. 환자들이 당신을 정말 좋아해. 인도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거든. 저는 병원 내에서 한국식 환자 돌봄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의료진들에게 환자와의 소통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환자는 질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름으로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넬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돼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런 게 정말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인도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같은 장비, 같은 약물을 써도 환자와의 교감이 있을 때 회복률이 20% 이상 향상됩니다. 3개월 후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실제로 환자 만족도와 회복률이 크게 개선됐어요. 특히 소아 환자들의 경우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토마스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토마스야, 아빠가 드디어 깨달았어. 네가 그때 원했던 게 뭔지 알겠다.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아빠의 손길이었구나. 무덤 앞에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을 놓았어요.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열쇠고리였습니다. 이건 아빠에게 진짜 치료가 뭔지 가르쳐준 분들이 주신 거야. 기술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시더라. 그 후로 저는 책상 위에 그 열쇠고리를 항상 올려놓고 일했어요. 환자를 볼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말이에요. 6개월 후 의학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기술과 공감의 융합 한국식 환자 치료 모델의 효과였어요. 논문 결론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다. 한국 의료진들에게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환자를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이었다. 그 논문은 세계 의료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식 치료법을 도입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김수진 교수와 박지현 간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박사님, 정말 많이 바뀌셨네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교수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김 교수님 덕분이에요. 저는 이제 매일 환자들의 손을 잡아줘요. 한국에서 배운 그 마음을 전하면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박사님이 그 마음을 미국에서 전파해주고 계시니까 더 많은 환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겠네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미국에서 제가 치료한 어린 환자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 김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치료했어요. 모두 건강하게 회복했고요.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마음, 이제 제가 전하고 있어요. 공항에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8년 전 토마스를 잃고 시작된 제 여정이 이제야 진짜 의미를 찾았다는 걸 말이에요. 기술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한국의 가르침.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한국 전통 매듭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 다짐해요. 오늘도 환자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말을 건네자. 그렇게 저는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